안녕하십니까. 신석기 시대 패총 출토 타겟 석기를 통해 본 기술 전략 사례 연구를 발표하게 된 목포대학교 석사과정 강준혁입니다.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발표의 중심 유적이 되는 여서도 패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최대 빙하기가 끝나고 후빙기가 시작되면서 전 지구적으로 온난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인류는 생존하기 위해 기존의 생활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활동 및 적응 전략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환경의 변화로 나타난 다종다양한 해양자원 획득을 위해 인류들은 해안지역 및 도서지역에 본거지 및 캠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해안지역 말고도 외에 위치한 섬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유적이 이 여서도 패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서도 패총이 위치한 여서도는 섬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진 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서도 패총 내에서는 당시 신석기 시대 인류가 소비하고 버린 다양한 인공유물과 자연유물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본 발표에서는 패총 출토 한 석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여서도 패총 출토 석기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중심으로 다뤘던 주제로 자갈도를 한 타제 석기가 구석기 시대 자갈도 석기 전통의 전이나 기술적 회귀보다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나타난 석기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발표에서는 패총을 이런 기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패총을 점유했던 인류가 환경에 적응하고자 선택하였던 기술 전략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런 석기군의 다양성을 연구하는 관점에서 주목할 점은 석기의 제작과 사용을 하나의 기술 체계로 인식하고 분석하는 것인데요. 석기 기술 체계란 특정 문화 체계 안에서 시공간상 상이한 도구의 제작과 사용, 재사용, 그리고 도구의 기능, 원재료의 형식, 분포와 관련된 행위적 변수들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빈포드는 장소와 계획에 따라 유물군의 변이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기술을 사용하였고, 기술 전략이란 단순히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적응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빈포드를 비롯한 행위적 모델을 선호하는 연구자들은 주로 민족지 관찰을 통해 여러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각 전략은 상호 대안 또는 대립적 행위 전략을 가장한 것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빈포드의 유지 관리 기술과 일회성 기술 모델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석기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표와 이 원형 그래프는 여서도 패총 출토 석기와 이제 같은 시기 남해안 지역에 출토된 석기 양상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남해안 지역 신석기 시대 전기의 경우 석부나 인기류, 석초 등 다양하게 석기가 확인되고 있는 것에 반해 여서도 패총에서는 제작 과정 석기를 제외하고 나서는 찌개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석기를 만드는 소재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서도 패총에서 확인된 성형석기 중에서는 이제 여서도 해안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갈도를 소재로 한 석기가 대다수입니다. 이는 남해안 지역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확인되는 판상 소재의 석기와는 다른 양상을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래 도면은 여서도 출토된 석기들입니다. 먼저 몸돌을 보시면 이 몸돌 하나를 제외하고 나서는 모두 단일 타격, 단일 작업만을 가지고 있는 몸돌이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필요한 격지를 떼어내고 나서는 바로 폐기된 양상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양상은 1차 생산물에 대한 소재를 크게 제약받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격지입니다. 격지 대부분 자연면이 남아있는 1차 격지로 이러한 양상은 제작된 몸돌이나 석기를 생활지역으로 가져와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석재를 생활지역으로 가져와 방리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성형석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형석기의 경우 찌개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모두 정형적이지 않고 기술적 노력이 최소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손질 석기 또한 동일합니다. 간단한 잔손질 혹은 잔손질 없이 사용되었고 재사용 혹은 재가공 없이 바로 폐기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직면한 상황과 환경 조건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일회성 기술 전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서도의 경우 작은 섬이기에 섬 안에 사는 사람의 이동성이 극히 낮았으며 패총 주변에는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어패류와 해서포유라는 자원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석기와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여소도 폐총을 점유했던 인류는 일회성 기술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기술 전략 모델을 통해 여소도 폐총을 점유했던 인류의 행위 패턴과 여소도 폐총의 자연환경을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이제 이러한 기술 전략 모델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여소도 폐총 하나만으로 신석시대 폐총 전체를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허나 이러한 모델을 통해 여러 유적의 석기군을 대입한다면 좀 더 신석시대 문화를 폭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국어학과 4단계 BK21 사업팀 도시국어학연구회 참여대학원생 문다솔입니다. 청주는 통일신라시대 서원경에 속하며 고려시대에는 12목 중 하나인 청주성에 속합니다. 국어학적 발굴 성과로 그 도시의 지방도시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파악을 할 수 있는 도시 중 하나로 본 연구는 청주 지역의 국어학적 발굴 자료를 토대로 하여서 그 도시를 구성하는 내부 시설물들, 건물지, 성곽, 토기, 사찰, 분묘를 중심으로 청주의 고대 지방 도시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적신 건물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의 통일신라시대 적신 건물지는 무심천을 주변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심천 주변에 다수의 범람 및 장기간의 토지 연용으로 인하여 그 건물지 대부분의 잔존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그 본 연구에서는 건물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적심을 기준으로 적심의 크기가 건물지의 규모와 상호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검토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 지도를 살펴보시면은 그 대형 건물지에 속하는 건물지들은 무심천 동편에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적심의 크기가 비교적 소형한 건물지 같은 경우에는 서편에서 흩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보았을 때 동편이 청주의 이제 청주성으로 비정되는 만큼 이러한 성 내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며, 서편 같은 경우에는 성 외부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성을 받아가지고 건물지가 흩어진 양상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특징입니다. 다음 특징으로는 이 해당 그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사직동 6-169번지 유적입니다. 대형 건물지 5기와 그 건물지 아래의 도로 유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그 고지도까지 참고하여서 보았을 때 이 해당 지역은 당시 무심천의 주요 도하초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이렇게 가경동과 복대동 등 청주 지역 서부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와 인접하여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심의 대형 건물지가 그 교통의 입지에 의해 가지고 형성이 되었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곽을 보시겠습니다. 성곽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시대에 새로 축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성곽은 비교적 적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곽이 삼국시대 성곽에서 채성이 파괴되지 않는 성곽을 그대로 지속하여 가지고 사용을 하였다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볼 때 청주 지역에서 통일신라시대 산성으로 비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곽에는 구라산성, 낭비성, 부모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라산성, 낭비성, 부모산성의 그 위치를 볼 때 청주 지역 동편의 산 라인을 이렇게 따라 가지고 그리고 있고, 이들이 바로 이제 청주 지역의 그 관방 체계를 형성을 한다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 지역 는 삼국시대의 성곽처럼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으나 그 육로의 방어, 그 다음에 수로의 방어라는 그 방어적인 그 기능들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출토가 되지는 않지만은 삼국시대에서 계속 지속되는 나머지 성곽들 이와 그 청주 지역의 관방 체계를 형성한다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기는 건물지에서 출토되는 토기 중 병가 유계대부환을 그 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병가 유계대부환의 기종 그리고 문양을 분류하였을 때 다음 표와 같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청주 지역의 토기를 살펴보았을 때 동시기 경주 지역과 비교를 하면은 그 기종이나 문양의 조합 양상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문되는 이나문 문양 역시 동시기 경주
지역의 기존과 비교를 하였을 때 비교적 늦은 이남문 문양이 시문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찰을 하였을 때 청주 지역의 그 병가 유계대부환의 경우 경주 지역에서 이러한 기종 조합 그다음에 문양이 청주 지역으로 파급되는 동안 비교적 느슨하게 파급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청주 지역의 토기 기종과 문양의 양립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분묘와 사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는 청주 되는데 도시의 형성과 그리고 그 분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동쪽으로는 명암동 유적, 서쪽으로는 복명동 유적을 대표적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구의 조형 시기, 그 다음에 입지, 내부의 시설 설치 비율, 그 다음에 유물에 있어서는 출토 용기류의 재질, 그 다음에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동전 출토량을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기 같은 경우는 명암동 유적의 중심 연대는 10에서 11세기, 복명동 유적의 중심 연대는 11에서 12세기를 보입니다. 또 명암동 유적 정사분부에서 유구를 설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출토 유물에 있어가지고 복명동 에는 낮은 구릉 사면에 유구가 설치되고 있으며, 출토 유적 같은 경우에는 청자류가 낮고 청동기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특징적으로 명암동 유적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던 동전이 복명동 유적에서는 약 140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살펴보았을 때 두 분묘군의 조성 집단은 다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중심지와 주변 지역의 차이에 비롯된 것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우선 기 연구 성과에서 그 계획 도시로 추정을 명암동 유적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형이 되었으며 청자의 출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았을 때 그 개경의 문화를 빠르게 수용한 청주의 제지 세력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피상자는 상대적으로 신분이 높은 집단으로 추정이 되고 모두 종합적으로 고찰을 해봤을 때 명암동 유적이 위치한 무심천 동편이 청주 지역의 중심지로 되고 있습니다. 또 복명동 유적을 살펴보았을 때 비교적 늦은 시기에 조형이 되었으며 구릉 사면의 양상과는 다르게 그래서 교류를 통해 가지고 활발하게 시작하게 한 국세를 반영해 가지고 피상자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묘군의 양상에 있어서도 청주 지역 무심 주변으로 한 와 주변 지역의 양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찰입니다. 사찰 같은 경우에는 청주 시내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저지대와 고지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양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물지에 있어서 전체적인 가람 배치는 형이고 중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철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사찰 생산 기와인데 청주 지역에서 대형 사찰에 속하는 창리사지와 탑동사지 내부에서는 채토장과 그 다음에 기와 가마가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보았을 때 그 기와 전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사찰에서 기와를 생산을 하여서 그 수급을 하는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창리 기와 같은 경우에는 기와별로 다른데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가마별 그 기와의 분업 양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사찰에서 출토되는 일위문 수막새의 경우 그 정형적인 일위문 수막새가 아니고 변형 일위문 수막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이러한 일위문 수막새 역시 앞서 가마와 채토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주 지역 사찰 기와가 제지에서 생산이 되어서 수급된 관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그 청주 지역에서 사찰 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은 그 청주의 제지 집단 세력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점들을 고려하여 가지고 지역의 고대 도시의 형성과 변화를 살펴보면은
청주 지역에서는 큰 틀에서는 박리제 등을 비롯하여 가지고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가지고 도시가 조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 시설물들을 보면은 그 청주 지역에서 제지 집단이 주도를 하여 가지고 조형 및 운영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형 및 운영 같은 경우에는 청주 중심천을 기준으로 때 동편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호영토기 유통을 통해 본 5세기 광주 지역의 도시성이라는 제목의 포스터 논문을 발표과 본 연구의 생산과 유통을 파악하여 5세기 광주 지역의 도시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일상용기가 취락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토기 전문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후 취락으로 유통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적에서 출토되는 회색 계열 호영토기를 기하학적 형태 측정법을 이용하겠습니다. 도시성은 인구의 규모와 밀도가 높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지와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배후지 그리고 교환 중심지가 형성되면서 지역 간 혹은 취락 간 상호작용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 간 정치체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였던 마한사회 같은 경우 원상국 시대부터 도시성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국제교역 도시의 면모를 보이는 신창동 유적과 5세기 때 백제 지방 거점 도시로 추정되는 독림동 유적이 위치한 광주 지역에서는 도시성의 발달이 가속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취락 단위에서 생산과 소비 기능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장용 호영토기처럼 일상생활에 필수적이고 수요가 잦은 수공품 같은 경우 행암동 유적과 같은 대규모 전문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후 주변 취락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잠정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광주 지역처럼 도시성이 발달된 사회에서 호영토기와 같은 일상용 저장토기는 토기 전문 생산 취락 혹은 중심지에서 생산된 후 주변의 소비 취락으로 유통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가설이 부합한다면 분석 대상 호영토기는 행암동 가마 출토품과 형태적으로 높은 유사성을 가질 것입니다. 분석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대상은 광주 지역 취락 유적에서 출토 수량이 가장 많이 확인된 원저 단경호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합니다. 분석 대상은 표 1과 같이 10개소의 유적에서 출토된 회색 계열 호영토기 79점을 분석 대상으로 합니다. 분석에 앞서 도면 1과 같이 수계와 중심 연대를 기준으로 3개의 권역을 설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방법은 다별량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정준별량 분석을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석 대상의 형태를 좌표값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기하학적 형태 측정법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기하학적 형태 측정법의 큰 특징은 크기라는 변수를 제외하고 형태라는 속성에 주목하는 방법입니다. 총 21개의 랜드마크를 설정하여 부여하였으며 랜드마크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토기의 속성 중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되는 저부중앙, 구연부각 형성 지점, 구순부에 먼저 랜드마크를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이외의 랜드마크는 표 2와 같이 비율을 계산하여 일괄적으로 랜드마크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으로 좌표값을 추출하여 랜드마크 데이터의 통계 분석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TPS 디그2 버전 2.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도면 2와 같이 산점도로 제시됩니다. 앞서 언급한 정준별량 분석은 다별량 데이터의 그룹 구조를 분석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종속 변수의 관계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별량 분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정준별량 분석은 토기의 형태적 차이를 크게 반영하는 요소인 CV를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도면 3에 제시된 와이어
와이어프레임 그래프로 시각화됩니다. 와이어프레임 그래프는 남색선과 하늘색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색선은 스케일 팩터 값에 따른 CV를 가시화하고 하늘색선은 추출한 랜드마크 좌표값들의 평균점을 연결한 것입니다. 도면 2에 제시된 산점도 또한 CV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가로축은 CV1, 세로축은 CV2를 반영한 것입니다. 도면 2를 보시면 1권역과 2권역 행암동 토기 가마는 육안으로 봤을 때 밀집되어 있는 분포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권역과 2권역 행암동 토기 가마와 3권역은 육안으로 보기에 확실히 분리되는 양상이 확인됩니다. 이는 표 3에 제시된 말라노비스 디스턴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라노비스 디스턴스는 산점도에 제시된 각 그룹의 중심을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한 것입니다. 말라노비스 디스턴스가 높을수록 각 그룹 간 산점도에서 표시되는 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점도의 분포 양상을 보면 CV1을 기준으로 명확히 두 군집으로 분리되는 양상이 확인되지만 CV2를 기준으로는 명확하게 분리되는 양상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CV1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V1의 형상 변화를 확인하겠습니다. 좌측에 제시된 그림은 쌍촌동에서 출토된 실측 도면과 와이어프레임 그래프며 우측에 제시된 도면은 연산동 유적에서 출토된 도면과 와이어프레임 그래프입니다. 먼저 쌍촌동 출토품의 와이어프레임 그래프를 보시면 구연부각이 비교적 낮게 확인되며 동체대경이 큰, 즉 동체부가 팽만한 형태를 보입니다. 반면 연산동 출토품의 경우 동체대경의 길이가 짧고 구연부각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는 형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권역, 2권역 행암동과 3권역의 토기의 형태적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면 2에서 제시된 산점도의 밀집도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1권역과 2권역 행암동의 경우 보다 조밀한 분포 양상이 확인됩니다. 반면 3권역의 경우 넓은 분포 양상이 확인됩니다. 1권역과 2권역 행암동의 출토품은 비교적 형태적 유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반면 3권역의 경우 취락 내에서도 다른 형태의 호형토기가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도면 4를 보시면 좌측은 상권역의 유적인 용산동에서 출토된 호형토기이고 우측에는 2권역에 포함된 유적인 하남동 유적에서 출토된 출토품입니다. 육안상으로 보았을 때도 좌측은 비교적 토기의 형태가 상이함이 확인되지만 우측의 경우 비슷한 토기 형태가 사용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권역의 중심 시기인 4세기에는 토기의 정형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되지만 5세기에 들어와서 토기의 정형도가 높아지는 양상이 확인됩니다. 이는 생산체계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4세기에 전문 장인 집단 혹은 가마를 이용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상 용기에 있어서는 비전업 장인 집단이 취락 내 자체 생산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5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광주 지역에서는 백제의 거점 취락인 독림동 유적이 등장하며 중심지 주변 취락의 기능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대규모 토기 전문 생산 시설인 행암동 가마 유적이 조성되는 등 도시성이 진전되는 양상이 관찰됩니다. 이 같은 지역 경관 변화와 맞물려 전문 생산 시설에서 제작된 일상용 토기가 광주 지역 내 소비 취락으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석 결과는 4세기를 중심 시기로 갖는 상권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덜 된 토기들이 확인되는 반면 5세기 중엽 행암동 토기 가마가 설치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취락에서 가마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의 토기가 유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5세기 중엽 광주 지역에서는 고분 부장용 엘리트 용품뿐만이 아니라 일상용 저장 토기 또한 전문 생산 시설에서 제작된 후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잠정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로 광주 지역 취락들 간의 기능 분화와
진전과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합니다. 이와 같은 도시성의 진전은 사회정치적 복합도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으며 이와 같은 도시성의 진전은 사회정치적 복합도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것으로 추정되는 바 영산강 상류권 지역 경제 변화의 배경으로는 백제 중앙과의 관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포스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릉 초당동고분군 묘역 축조 과정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포스터 논문을 발표하게 된 호남문화재연구원 이상규입니다. 강릉 초당동고분군은 경포 이남의 사구지대 및 낮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동해안과 접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금동관을 비롯한 여러 위세품들이 출토되어 학계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성과와 더불어서 한때 강릉 지역 고분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강릉 지역이 신라화되는 과정과 진출하게 되는 배경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초당동 고분군의 전체적인 분석을 진행한 연구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초당동 고분군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자료를 소개하고 출토된 유물의 분석을 바탕으로 단계 및 편년을 설정한 후 단계별 변천 양상의 파악을 통해 묘역 축조 과정을 파악하는 것에 본 발표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조사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강릉 지역에서는 약 60여 건 이상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중 44개의 지점에서 523기의 고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분묘의 조사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유구 배치도는 다음 도면과 같습니다. 이 중 시기 설정이 가능한 유물이 출토된 고분 146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강릉 지역에서 출토되는 토기 같은 경우 지역색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경주 지역에서 확인되는 신라 양식 토기들이 출토되고 있는데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경주 지역 토기 편년안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저는 박형렬 선생님의 편년안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5세기 1사분기부터 초당동에 고분이 조형되기 시작하며 6세기 중엽까지 고분의 조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총 5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분포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는 5세기 1사분기로 토왕목강묘 5기와 석강묘 1기가 확인됩니다. 1단계의 고분 같은 경우 이곳 271-9번지 일원에서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2단계인 5세기 2사분기로 확인되는 3개의 분포 지점에서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의 고분이 축조되었던 반경 지점에서 가장 많은 고분의 축조가 확인되며 또 약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13기가 축조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의 유일한 구릉 지역인 현대아파트 경우 2단계와 비슷한 분포 양상 고분이 많이 축조되었던 271-9번지가 아닌 47-6번지의 반경 100m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4단계의 경우 1, 2, 3단계에서 확인되었던 271-9번지 일원에서는 고분의 축조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서남 쪽 약 100m 지점으로 묘역이 확인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고분이 축조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한편 이 사구지대에서도 고분이 축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5단계의 경우 4단계와 비슷한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중앙에서 조금 더 외곽으로 벗어나서 고분의 축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고분에 대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변천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계별 각 고분이 위치하고 있는 해발고도의 평균값을 살펴보시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시기가 지남에 따라 점차 해발고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무제 분포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경주 목강묘의 조형이 점차 줄어들고 석강묘의 축조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규모 같은 경우에는 장축과 단축 길이를 면적을 산출하여 계산하였는데 목강묘의 경우 시기가 지날수록 점차 작아지는 양상을 석강묘의 경우 시기가 지날수록 점차 늘어나는 양상이 확인됩니다.
평면 형태는 장단비 1대4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미만을 장방형, 그 이상을 세장방형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목광묘의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장방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석광묘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세장에서 장방형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석광묘에서 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인 양으로 봤을 때 2단계에서 10개가 확인되어 가장 많지만 5단계는 26개의 고분 중 11개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는 약 43%의 비율로 가장 많은 축조가 확인됩니다. 이는 당시 경주 중앙지역의 횡월시 속실묘에서 시상이 대부분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신라 중앙의 장제를 쫓아 초당동 고분군의 축조 집단이 석광묘에 이러한 장제를 도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광 역시 시상과 마찬가지로 석광묘 주로 확인되며, 부각이 설치된 고분의 경우 약 80% 이상에서 시상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물의 부장 형태에 대해 살펴보면, 처음에는 양단부장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시기가 지날수록 점차 편단부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라 고분군의 형성 과정에 대해 연구했던 이성주 선생님과 박형렬 선생님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성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신라 고분군의 성장 모델을 3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선형 성장 모델, 무작위 성장 모델, 구역별 성장 모델이 그것이며, 박형렬 선생님 같은 경우 이러한 3가지 성장 모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초당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박 선생님이 제시하였던 3가지 모델이 전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고분의 단계별 분포 양상, 그리고 입지 등을 살펴보았을 때 가구역에서 사구역 7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서 구역의 차이는 축조 집단의 차이가 아닌 입지가 다른 라와 마구역을 제외하면 시기에 따른 묘지 선정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표를 살펴보시면 구역별로 단계에 해당하는 고분의 분포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가구역의 경우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고분이 확인되고 있지만, 주로 1단계와 2단계에 고분이 축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단계의 고분은 이곳 가구역의 271-9번지에서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구역의 경우 2단계부터 5단계의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나구역은 3, 4단계 때 주로 고분이 조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구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일하게 초당동 고분군의 지역인 2단계 이 축조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른 구역 같은 경우에는 해발 고도의 평균값이 약 5m 미만의 사구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면, 라구역 같은 경우에는 해발 12m의 비교적 우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평균 면적을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구역은 8제곱미터인 반면, 라구역에서는 평균 면적 8제곱미터로 우월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또한 확인되는 온감묘 2기에서는 시상의 설치가 확인되는데, 초당동 고분군 전체 온감묘에서 시상이 설치된 것 역시 라구역에서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라구역이 초당동 고분군에서 가장 위계가 높았던 집단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구역은 1사구지대가 아닌 2사구지대로 입지를 달리한 곳에 고분을 축조하였으며, 바와 사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5단계 때의 고분이 확인되고 있는데, 중앙보다 외곽으로 떨어져서 고분이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해서 다시 살펴보자면 5세기 1사분기 때 강릉 초당동 고분군의 가구역의 271-9번지 일원에서 고분의 축조가 5세기 2사분기가 되면 중심으로 고분의 축조가 이루어지며, 나구역의 축조가 확인되고, 가장 우월한 라구역에서 가 높았던 집단들이 묘역을 선점하여 축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3, 4분기에는 중심 묘역이 이동하게 되고, 묘역에서도 축조가 확인됩니다. 5세기 지대에서도 고분의 축조가 확인되며, 6세기 되면 에서는 고분의 분포가 포화 상태를 이루어서 바와 사구역처럼 외곽 지역으로 벗어나서 고분의 축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분의 축조 집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의 축조 집단은 신라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삼국사기의 하술라와 관계된 기사들이 주목되며
무구류의 부장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강릉 지역의 고분 축조 집단은 군사 집단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정주대학교考古학과 박사과정생 조병입니다. 오늘 발표할 제목은 중국 인근지역 토든묘 조형 모델 근도입니다. 이것은 모차입니다. 가족부 나눔입니다. 지역입니다. 주로 남부에 위치하고 이고 상대적으로 배수된 지역입니다. 먼저 토든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토든묘는 하상 교제기부터 전국시대 청기까지 가는 지역에 분포한 토든 형태의 무덤으로 열둔 열묘와 열둔 다묘로 구별됩니다. 무덤은 수도 위에 조성되었고 내부에는 석실의 유무에 따라 전형 토든묘와 토든 석실묘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서주기부터 일반적으로 가난 전역에 분포합니다. 토든묘는 특징에 따라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영진지역, 태호 항주만 지역, 그리고 황산 전대산 지역입니다. 그림 2는 토든묘의 분포 지역입니다. 그림4는 토든묘와 토든 석실묘. 그림 4는 영진지역 토든묘에서 철도된 후 완시작의 왕의 사진입니다. 그림 5는 토든묘에서 철도된 완시작의 형식 별료입니다. 두 번째는 토든묘 조형 모델 별료입니다. 열둔 열명유형 토든묘의 조형 모델이 값 A, 값 B, 값 C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열둔 다묘유형 토든묘 조형 모델은 RA, RBA와 RBB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림 6은 토든묘의 조형 모델 예시입니다. 그림 7은 토든묘 모델의 모시도입니다. 는 토든묘의 성거 및 조형 모델 간의 관계입니다. 그림 8은 값 A, B, C 및 RA, BA, BB 유형 토든묘의 조형 모델의 성거 및 조형 모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입니다. 표 1은 여러 조형 모델의 시기입니다. 값 A형이 열지 출력하고 값 BC형이 늦게 출력하였으므로 BC형은 A형에서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형과 RB형의 성격은 가족묘이며 주로 다음과 같은 현상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들은 하나의 토든 내의 무대들이 계속 뭉치면서 형성된 것으로 소형 무대들은 중앙에 일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형 토든묘에는 포수의 무덤이 존재하지만特징 개인을 위한 무덤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림 9는 남경 강릉토 토든묘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토든묘 조형 모델에 대한 현실적 고려와 파행된 상담관념입니다. 다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열 무덤의 높은 곳에 축조하여 수야를 미하고자 하였습니다. 2. 취조 2장입니다. 3. 쌍종 4장입니다. 4. 고종의 표현을 추구합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 매즈말입니다. 영전지역 열둔 열명유형 토든묘의 조형 모델은 평지매장과 성도 골자시 그리고 성도 삐골자시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열둔 다묘유형 토든묘의 조형 모델은 평지매장과 수빙시과 수지시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토든묘는 개변묘와의 틀에 포화책임 묘지의 성격으로 구분됩니다. 수빙시과 수지시 조형 모델은 평지매장과 성도 골자시 그리고 성도 비골자시의 종합체로 영진 지역 토든묘 문화의 내재적 통일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 토든묘의
이외 조형 모델은 우리나라 지역의 사람들이 높은 것의 무덤을 조성해 수혜를 위해 살아가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외에 여러 개의 무덤이 한 투든에 공존하는 것은 취주의장을 장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심 무덤의 존재는 당시 사람들이 상노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수지시 조형 모델은 영전 지역의 주대, 특히 동조시대 사회의 발전에 따라 모인 시도들을 매장한 새로운 형식입니다. 그다음 폭로를 가진 열돈 열매와 마찬가지로 당시 고종을 추구하던 사회의 선언관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파견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후기 구석기 시대 현생 인류의 사냥도구 제작 전략 연구로 발표를 하게 된 목포대학교 석사과정 조윤미입니다. 우리나라 후기 구석기 시대 출토 사냥도구는 쓴배찌르개, 토창기, 화살촉 등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들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냥 도구에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나 이들을 통시적으로 바라보는 연구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석기 기술 체계의 등장과 확산 과정에 집중하여 시기별 사냥 도구 전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합니다. 사냥 도구 제작 전략은 환경 변화와 생활 활동과 긴밀한 연관이 있기에 사용 도구들과 소재를 생산하는 기술에 주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쓴배찌르기의 확산, 투창기의 활용, 화살촉의 등장으로 각 시기별 대표 사냥 도구 제작 전략을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출토 사양도구는 약 39개소에서 확인되었으며 출토 유물에 따라서 유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돌날 제작 기술의 등장과 쓴배찌르기의 확산입니다. 쓴배찌르기의 소재인 돌날은 그 크기와 형태가 석기의 기능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후기 구석기 시대를 3시기로 나누었을 때 이온종의 편향에 따르면 돌날 석기 문화 1기, 세용돌날 문화 1기, 세용돌날 문화 3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 1과 같이 후기 구석기 시대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쓴배찌르기의 크기가 점차 소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 각 시기별 쓴배찌르기가 10에서 15mm씩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포도를 보았었을 때 파란색 색깔 점이 전기, 주황색깔 점이 중기, 회색깔 점이 후기로 구분하였고 이들을 각각 시기별로 그룹화했었을 때 쓴배찌르기의 출토 수량과 그 너비의 값이 점차 작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기 구석기 시대 후기에 보이는 쓴배찌르기는 그 기능이 큰 석창이 아니라 이후 발달된 소형의 창끝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쓴배찌르기가 이전에 비해서 크기가 점차 작아지는 것은 돌날의 크기의 변화와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소형 돌날 제작의 확대와 결합식 도구 소재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세형돌날 제작 기술과 투창기의 활용입니다. 세형돌날을 떼어내는 기술은 결합식 도구를 제작하기 위한 소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다양한 도구를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사양도구로 널리 정착된 것이 바로 투창기입니다. 동북아시아와 시베리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소위 말하는 끼우개는 세형돌날 문화기가 등장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결합식 도구 소재로 널리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 세형돌날 제작 기술 체계가 각 시기를 달리하며 지속적으로 발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투창기의 소재인 세형돌날을 제작하는 기술이 실용적으로 유지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토 세형돌날 대표 유적으로는 남양주 소평동 유적 2 문화층과 대구 월성동 유적 등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노동 집약적이고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기에 공존하던 쓴배찌르기에서 투창기로의 변화를 촉진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면망리 기술과 화살촉의 등장입니다. 세형돌날 문화 1기인 후기 구석기 시대 중기에는 양면 기반의 입형찌르기와 화살촉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입형찌르기에는 시베리아와 일본과는 달리 소량만이 출토되었습니다. 후기 구석기 시대 후기에는 쓴배찌르기가 점차 소형화되어 사라지고 입형찌르기가 석창의 기능을 대체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면망리 기술의 화살촉은 그 기술적 형태로 보았었을 때 제주도 고산리 유적 출토 화살촉과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면망리 기술이 후기 구석기 시대 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전역에 나타나는 것은 이 기술을 가진 인류의 이동을 보여주는 상징적 현상입니다. 이를 통해 사냥도구 제작 전략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략 1. 돌날 석기 제작 기술의 등장과 쓴배찌르기의 확산입니다.
돌날석기 문화의 등장은 현생 인류가 쓴배찌르기를 제작하는 데 가장 적합한 돌날을 제공하였습니다. 쓴배찌르기는 석창의 차끝으로 사용되었고 뚜렷한 석기로 제작된 사냥 도구가 없었던 상황에서 돌날 소재를 활용한 쓴배찌르기는 우리나라 환경에 최적화된 사냥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쓴배찌르기 출토 대표 유적으로는 단양 수양계 6지구 4.3 문화층이 있습니다. 전략 2. 세형돌날 제작 기술과 투창기의 활용입니다. 현생 인류는 세형돌날 제작 기술을 통해 다량의 세형돌날을 생산하여 여러 종류의 결합식 도구를 제작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술은 노동 집약적이며 높은 효율성을 갖춘 사냥 도구인 투창기를 폭넓게 제작하였고 이는 함께 공존하던 쓴배찌르기에서 투창기로의 변화를 촉진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출토 세형돌날 대표 유적으로는 남양주 호풍동 유적 2문화층과 대구 월송동 유적 등이 있습니다. 전략 3. 양면박리 기술과 화살촉의 등장입니다. 새로운 이주의 산물인 양면박리 기술로 인하여 투창기와 함께 공존하였던 쓴배찌르기는 화살촉으로 진화하지 않았으며 양면박리 기반의 화살촉이 이를 대체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의 기능인 쓴배찌르기는 투창기와 중대형의 양면박리 기반 창끝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출토 양면박리 기반의 입형찌르기에는 장은 신문유적과 임실 하가유적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후기 구석기 시대 사냥도구 제작 기술 전략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의 정락현입니다. 저희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는 단연간 고대 제철 복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소개할 실험은 탕금대 토성에서 나온 철정을 이제 복원하는 것을 실험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원은 재련조업을 통해서 생성된 우리 철 소재를 이용하여 고대의 철정을 재현하는 것이 주 목표가 되겠고요. 총 7차 재련 실험 생성물 78.33kg 중에 사용해가지고 철정을 10매 이상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정연 작업, 단련 작업을 거쳐서 철정을 11매까지 이제 만들 수 있었고요. 정연 작업은 이제 불순물을 이제 계련철에서 생성된 불순물들을 제거를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이루어졌고, 단련 작업에서는 열심히 이제 단타를 통해서 잔여된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철정으로 제작을 하는 작업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 철정을 이용해서 환두대도까지 제작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이렇게 탕금대 철정 40매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11매 철정을 완성시킬 수 있었고요. 각 공정별 이제 실험 결과를 이렇게 표로 재현을 했습니다. 철광석에서 시작한 이제 재련을 거쳐서 이런 반환원계 계련철이 되었고, 이런 계련철은 파쇄를 통해서 작은 소철계로 만든 다음에 이 소철계를 다시 녹이고 압출을 하여 이런 판상철계로 완성하기까지를 이제 정연 단계로 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판상철계를 하나로 합쳐서 이런 봉상의 소재로 만들고, 이 봉상의 소재를 철정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단련 과정으로 이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저희가 그동안 정연, 단련, 성형으로 나누었던 공정 체계를 좀 더 1차 정연과 2차 정연, 1차 단련과 2차 단련으로 좀 세분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런 결과물들을 지금 칼까지 환두대도까지 만들어내서 지금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먼저 아까 얘기했던 재련을 통해서 생성된 계련철이 되겠고요. 이런 계련철 덩어리는 장입을 해서 이제 가열을 한 다음에 작게 파쇄를 시키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파쇄된 이제 소철계들은 압착 과정을 거쳐서 옆에 보이시는 이 판상철계로 이렇게 판상철계로 만들게 되었고요. 이런 판상철계를 이렇게 적층을 하여서 하나로 합쳐지게 이제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계부터 이제 단련 단계가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반복되는 단타를 통해서
해서 이렇게 철정까지 완성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오늘 포스터 발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더 실험이 진행이 되어가지고 이런 봉상 소재를 거쳐서 환두 대도까지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